다음은 이제 캐비테이션과 흡입수도가 있습니다. 이 캐비테이션은 배관 내부에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배관 어느 지점에서의 압력이 그때 유체의 온도에 대한 그 포화증기압이라는 거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게 되는 그 압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포화증기압보다 그 낮아지게 되면 그 배관 내부의 어떤 유체 그 지점에서 그때 압력에 그때 유체의 그 포화 증기압보다 낮은 상태의 그 압력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액체가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 배관 안에서. 그 배관 안에서 증발해버려서 증발하니까 이제 기차가 되죠. 기포가 발생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펌프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그 펌프의 흡입구라든지 임펠러 날개 근처에서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임펠러 날개는 이렇게 가면서 물을 그 회전하면서 이제 쳐주는데 임펠러 날개 뒷부분은 국부적으로 그 진공이라든지 저기 앞에 임펠러 앞부분은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겠지만 뒷부분은 그 진공이나 좀 앞부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국부적으로 낮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임펠러 날개 뒷부분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물을 급격하게 빨아당기니까 펌프 토출 측에서는 압이 높겠지만 흡입에서는 압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부분에서 또 앞에서 마찰 저항이 많이 걸린다든지 또 이 흡입한 액체 온도가 많이 높다든지 하면 이런 펌프 흡입 측에서 그 이런 증발 현상이 생겨서 기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기포에 의해서 임펠러가 계속 기체랑 이렇게 부딪히는 기포를 깨는 그런 그 돌면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임펠러 날개가 일단 많이 손상이 되고요.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펌프가 그 좀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물이 나가질 못해요. 계속해서 안에서 기포가 발생되고 이러면서 안에가 이제 물하고 기차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다 보니까 기차가 많아지면 어쨌든 물속에 기차가 많아지면 그 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성이잖아요. 물은 비압축성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KP텐이 생기면 하여간 임펠러가 이제 심식 갉아먹는 거죠. 이런 현상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심해지면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하면서 베어링이나 실 같은 경우 이런 데 이제 손상이 생기고요. 뭐 소음 진동이야 뭐 생기면 그만이겠지만 이렇게 임펠러가 깎여 버리면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깎인 부분들이에요. 뒤에 이제 쥐 파먹듯이 모래알갱이처럼 쥐 파먹듯이 계속해서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임펠러 날개가 지금 닳았죠. 그 기포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원래는 이만큼 있던 날개가 이만큼 이제 갈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판들도 되게 지금 얇아진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갉아먹으면서. 그래서 저런 캐비테이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검토를 할 때 흡입수도가 있어요. 흡입수도를 이제 줄여서 그 MPSH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펌프 이 주위 배관에서 하여간에 이제 포화 증기압 이하로 그 유체가 놓이게끔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제 유효 흡입수도가 있는데 이 유효 흡입수도는 펌프가 실제 설치된 조건에서 흡입면에 작용하는 압력과 흡수면에서 펌프 흡입구 중심까지의 높이에서 그때 온도에서 액체의 포화 증기압과 흡입 측의 관마찰 손실을 뺀 것을 유효 흡입수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펌프 흡입면에 작용하는 압력 수도가 있고 이제 수면이 있죠. 수면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펌프 흡입면에 작용하는 이제 그 압력 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펌프 흡입의 실양정 이게 이제 펌프보다 수면이 높으면 눌러주니까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거꾸로 펌프는 있고 수면이 낮은 거를 뽑아 올려야 되는 뽑아서 흡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이 펌프 흡입면에 작용한 압력 수도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그때 액체에 그 해당하는 증기압 수도,
그것을 이제 빼서 몇 메타가 되느냐. 이게 이제 유효 흡입수대요. 메타 단위로 이제 보통 그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요것들을 다시 이제 풀어 쓴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효 흡입수도는 뭐 펌프 성능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펌프 성능하고 약간 관계가 있다 하면 이제 요 유속이 약간 관계 있을 텐데, 뭐 유속은 뭐 펌프의 뭐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딱 필요한 유량이 있는 거니까 그 필요한 유량의 그 흡입 간격만 나오면 뭐 요 유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일단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효 흡입 수도가 좀 낮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포화 증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요 유효 흡입 수도가 좀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 이제 흡입 실량정 그 펌프하고 수면까지의 그 높이가 마이너스가 되면 펌프보다 수면이 낮게 되면 또 유효 흡입 수도가 좀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펌프보다 그 수면이 높게 되면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유효 흡입 수도가 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펌프랑은 상관없어요. 유효 흡입 수도는 펌프랑 상관없고, 뒤에 나오는 이제 필요 흡입 수도가 펌프랑 관련 직결된 거고요. 유효 흡입 수도는 펌프가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이라든지 수면 상태, 저수조 상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상태만, 그 실제 설치된 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금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요 수면이 펌프보다 높으냐 낮으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수위가 좀 높으면 여기 이제 대기압의 펌프 수면이 대기압을 받고 있고, 요 펌프서부터 요 수면까지 높이가 높아서 요 그 수면이 또 펌프까지 이만큼 자연압으로 또 눌러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펌프의 그 수면의 대기압과 그 수면에 작용한 압력과 이 수면이 물이 펌프까지 누르는 압력, 요거에서 이 그 흡입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을 이제 빼는 개념이죠. 빼고 그때 물 온도에 따른 그 포화 증기압을 그 빼주면 이제 그게 유효 흡입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높으면은 이만큼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거기서 이제 마찰 손실하고 포화 증기압을 빼니까 좀 유효 흡입 수도가 좀 커지는데, 반대로 수면이 낮아지면 대기압에서부터 이제 요 부분까지도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마찰 손실도 마이너스, 포화 증기압도 마이너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수면이 펌프보다 낮게 되면 유효 흡입 수도가 상당히 작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가 유효 흡입 수도가 작아지면 캐비테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개념이고요. 요거를 이제 표 계산하는 뭐 그 좀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을 이제 계산한 건데, 요거는 펌프보다 수면이 낮은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제 펌프보다 수면이 높은 경우죠. 그래서 같은 물이고 수온은 20도고, 해발 고도가 이제 제로라고 하는 건 그냥 대기압 같은 조건에 있다고 본 거예요. 대기압.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제 대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일반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대기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증기압, 20도씨의 물이 그 표준 대기압인 조건에서 그 포화 증기압이 이제 뭐 관련된 물의 포화 증기압 표 같은 거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거기에 보면 0.0238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이제 포화 증기압이 거기서 찾으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때 이제 유체 비중량이 20도일 때 이제 998.2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이제 흡입 실량정, 요 수면서부터 펌프가 빨아 올려야 되는 게 이제 4m예요, 4m. 근데 수면이 그 펌프보다 낮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펌프보다 높으면 플러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m가 높으니까 플러스 3m고요.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이 요게 이제 이게 조금 더 길겠죠. 4m니까 조금 더 길어서 이제 0.7m고요. 여기는 3m, 배관이 조금 짧으니까 한 0.5m 이렇게 작용한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제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유효 흡입수들을 계산을 해보면, 대기압이 이제 요거는 이제 메타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해준 거죠. 요 뭐 수치들 또 그대로 넣어도 되죠. 그래서 10.35 메타고, 그 다음에 빨아 당겨야 되는 양정이, 실양정이 여기는 이제 4m인데 적으니까 마이너스 4m. 이쪽은 플러스 3m. 그 다음에 배관에서 이제 마찰 손실이 여기는 0.7, 여기는 0.5. 그다음 이제 그때 20도씨의 물의 포화전 기압이 0.24, 0.24 해서 하면 이쪽 흡입 조건에 있어서의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는 5.41이에요.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면 5.41의 유효 흡입 수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인 경우에는 12.61m의 유효 흡입 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여간 펌프가 이런 컨디션에서 설치돼서 이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펌프랑 무관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 흡입 수도가 있어요. 필요 흡입 수도는 펌프가 어떤 조건에 설치되어 있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펌프의 고유한 값이에요. 펌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펌프가 가동하면서 흡입구를 통해 회전하는 임펠러로 유입되던 액체는 임펠러 직전에서 일시적인 압력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저하된 압력만큼의 수도를 필요 흡입 수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펌프 흡입구야. 지금 펌프 흡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임펠러 이게 날개, 임펠러 이게 이제 임펠러가 여기 중간에가 이제 축이 있는 거고 임펠러 날개이고요, 단면이고 이 밖에가 이제 케이싱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임펠러를 통해 나가는데 이때 이제 임펠러 이쪽은 지금 압력이죠. 근데 임펠러 직전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때문에 압력이 뚝 떨어져요. 압력이 쭉 저하가 되고 임펠러를 통해서 임펠러가 이제 회전하면서 압력을 유체 가해줘서 압력이 높아져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펌프 흡입할 때부터 최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필요한 게 펌프의 필요 흡입수도예요. 이 필요 흡입수도는 이 펌프의 흡입구의 직경, 임펠러, 그다음에 밖에 케이싱, 요거하고 그때의 유속에 따라서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펌프가 이 정도 이 케이싱의 직경 얼마짜리 흡입구를 갖고 있고 임펠러 직경 얼마짜리가 껴서 설치되면 그 순간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는 필요 흡입 수도는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값을 펌프마다 다 다르고 임펠러도 이제 얼마큼 깎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이제 계산은 가능한데 실제 이제 성능 곡선에서 표시하는 거는 펌프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해요. 유량을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 가고 하면서 밸브를 조작해 가면서 요 필요 흡입 수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예상 성능 곡선에 담아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효 흡입 수도는 요 그래프에서 본다고 하면 유효 흡입 수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유효 흡입 수도가 항상 펌프에서 필요한 흡입 수도보다 펌프가 설치된 컨디션에서 조건에서의 유효 흡입 수도가 커야 돼요. 만약에 이게 크지가 않으면 이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여유가 있는데 항상 펌프의 필요 흡입 수도보다는 유효 흡입 수도가 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하면 이게 같은 펌프일 때도 이쪽이 더 유효 흡입 수도가 크죠. 당연히 펌프보다 수면이 높아 있는 조건으로 하는 게 펌프에서 이제 캐비테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유효 흡입 수도가 요 성능 필요 펌프의 필요 흡입 수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성능 시험을 하면서 각각의 유량하고 양정 유량하고 펌프 토출 측에 있는 밸브들을 토출 측이나 흡입 측에 있는 밸브를 조절을 해가면서 유량하고 양정을 성능 곡선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 내려가요. 그래서 흡입 압력을 점차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전체 양정의 저하가 3% 이상이 되는 경우
그때 그 흡입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필요 흡입 수도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3% 양정이 밸브를 닫아가면서 이제 흡입 측에 밸브를 닫아요. 흡입 측에 밸브를 닫아가면서 흡입 측의 압력을 점점 떨어뜨렸더니 그 전체적인 펌프의 양정, 그 흡입하고 토출 측의 그 펌프의 전체적인 양정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흡입 측의 마찰을 점점 그 밸브를 닫아가면서 마찰 손실을 압력을 낮게 해주다 보니까 양정이 점점 떨어져서 3% 이상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고펌프의 이제 필요 흡입 수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실측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펌프마다의 특성인데 이 필요 흡입 수도는 그래서 낮을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유효 흡입 수도는 펌프를 설치하는 순간 딱 정해져 있고 그거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펌프 설치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유효 흡입 수도가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어떤 펌프를 갖다 놓을 때 유효 흡입 수도가 이제 결정이 돼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필요 흡입 수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비테이션과 그 흡입 수도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펌프 가동 중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운전 시 항상 그 유효 흡입 수도가 필요 흡입 수도보다는 커야 돼요. 아까 이제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유효 흡입 수도가 펌프의 고유한 특성인 필요 흡입 수도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야만 그 임펠러 있는 부분에서 그 펌프 흡입직에서 캐비테이션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일반적으로 펌프의 필요 흡입 수도보다 약 30% 정도 그 유효 흡입 수도가 크면 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이거를 이제 뭐 양정으로는 0.5m 정도 더 여유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효 흡입 수도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근데 펌프의 운전 중에 이제 유효 흡입 수도를 커지게 하는 오타난 것 같으네요. 유효 흡입 수도가 이제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효 흡입 수도를 오히려 작아지게 하는 거죠. 유효 흡입 수도를 작아지게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 흡입하는 액체의 온도가 상승해서 포화 증기압이 커지면은 그 유효 흡입 수도가 작아지겠죠. 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게 유효 흡입 수도 아닙니까? 요 흡수면에 작용한 압력은 뭐 대기압이든 뭐 일반적인 이제 컨디션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면의 높이가 펌프보다 높으냐 낮으냐 일단은 낮은 게 유리하겠죠. 수면이 높은 게 유리하겠죠. 펌프가 낮은 게 유리한 거고요. 수면보다 펌프가 낮은 게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적을수록 유효 흡입 수도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포화 증기압이 낮을수록 유효 흡입 수도가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체 온도가 상승해서 포화 증기압이 커지면 유효 흡입 수도를 더 마이너스 시키기 때문에 이제 유효 흡입 수도가 작아져서 불리해지는 거고 펌프 배관의 길이가 길거나 광경에 비해서 그 유량이 크게 되면 마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또 유효 흡입 수도가 또 작아지게 되죠. 수면으로부터 펌프 흡입구까지의 흡입 수직 높이가 흡입해야 되는 높이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펌프보다 수면이 낮은 경우에는 또 유효 흡입 수도가 또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흡입하는 액체 종류가 포화 증기압이 큰 경우이거나 비중이 작은 경우, 이건 이제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비중이 큰 유체일 경우 더 이제 마찰 손실이라든지 빨아 올릴 때 이제 더 유효 흡입 수도를 갉아먹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요. 밀폐된 탱크 내에 흡입하는 액체가 담겨있고 내부 압력이 대기압 이하인 경우, 대기압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겠죠. 물의 온도와 펌프의 흡입 양정과의 그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 수온일 때, 뭐, 0도일 때는 이론적으로는 약 10m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빨아서 땡겨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펌프가 빨아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펌프일 경우에 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10m일 때도 이런 마찰 손실이라든지 이런 포화 증기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최대한 물을 흡입해서 빨아 올릴 수 있는 높이가 일반적인 펌프에서 한 7m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20m일 때는, 20도일 때는 6.5,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일러 응축수 같은 경우 뭐 한 7, 80도, 70도, 60, 70도 되면 실제 이렇게 빨아 올릴 수 있는 높이가 2.5,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보일러 응축수 탱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땅을 파서 바닥보다 낮은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펌프를 갖다 쓰더라도 그 흡입해서 빨아 올릴 수 있는 게 0.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최대가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펌프 자체가 응축수 탱크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었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비테이션 예방 대책은 펌프 이제 앞서 설명한 것들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배관의 유속을 낮게 하면 마찰 손실이 적게 걸리겠죠. 유속을 낮게 하면. 그래서 좀 유리하고 수온을 낮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체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면은 저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열교환기에 이제 순환 펌프를 설치할 때는 열교환기 전단에 펌프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펌프가 밀어주고 열교환기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냉각용 열교환기 경우에 좀 다를 수는 있고 거꾸로 이제 토출치기 온도가 낮으니까 또 토출치기 놓는 것도 이제 순환인 배관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수온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펌프가 작동되게 해라 그런 얘기고요. 흡입수조와 펌프에 있지. 흡입수조는 펌프보다 가급적 높게 설치하는 게 낫고요. 펌프를 최대한 낮게 설치해서 하여간 수면하고 펌프 사이가 적어지도록 가급적 수면이 펌프보다 높게 하고 흡입 배관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거 불필요한 그 굴곡이나 밸브류 기기로 설치를 자제하고 배관기를 최대한 짧게 하고 또 펌프 흡입 측에 있는 스트레너의 이물질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흡입 배관 쪽의 마찰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관이 수조하고 배관이 설치가 되면 어쨌든 그 유효 흡입수도는 결정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어떤 펌프를 갖다 놓느냐가 문제인데 그때 펌프의 필요 흡입수도가 거꾸로 유효 흡입수도보다 1.4, 그 3배 이상 작은 펌프를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겠죠. 이 부분도 조금 뭐 말이 좀 엉켜있네요. 오타 비슷하게. 어쨌든 그 펌프의 필요 흡입수도보다 유효 흡입수도가 좀 커야 된다. 1.3배 이상 커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펌프의 서징. 펌프를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수축의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여 결국 안정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서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징 현상은 펌프에서 토출된 과잉의 유량의 에너지가 관록에 축적되어 발생되는 현상인데 펌프 가동 시에 그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게 좀 커지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서 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게 변해서 이제 고유 진동수가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징이 이제 발생되기 쉬운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제 펌프 성능 곡선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했을 때 적은 유량 범위 때 송풍기도 마찬가지였죠. 이 부분에서 서징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펌프 토출 측에 그 수조라든지 어떤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공기층에 의해서 이제 이게 쿠션 역할처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쿠션 때문에 압이 올라갔다가 그래서 쭉 눌렸다가 또 뭐 이 공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쿠션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탱크 후단에 유량 조절 밸브가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요 후단에 어떤 유량이 있으면 수위 변당하면서 밸브에 의해서 이쪽에 걸리는 이 수면의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펌프 쪽에 거꾸로 또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씩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징을 개선하는 대책은 전체 유량 영역에 있어서 우하향 특성을 갖는 펌프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펌프는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송풍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펌프들은 사실은 이렇게 돼요. 근데 펌프에서도 이제 낮은 범위에서는 좀 이런 현상, 이런 컨디션에
이런 조건에서 펌프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일단은 우하향 특성 같은 펌프를 사용하면 되고, 대부분은 또 이렇습니다. 펌프 도중에 불필요한 수주나 공기 탱크 같은 걸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줄이더라도, 회전수를 줄이더라도 이제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만약에 서징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회전수를 좀 증가시켜서, 회전수를 증가시키면 그 유량하고 양정이 다 커지면서 이 서징 영역을 좀 벗어나게 하게, 그렇게 이제 펌프를 운전 그 조건을 좀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펌프 토출 측 밸브 궤도율을 증가시키면, 배도를 증가시키면 이제 여기서 했던 게 유량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토출 측 밸브를 궤도시키든지,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해서 과잉 유량을 해소해라. 그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해서 남는 유량, 과잉의 유량들은 과잉의 유량을 돌려주라는 얘기죠.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위치를 펌프 토출 측 직부에 설치하든지, 유량을 조절하는 걸 수조 있는 부분에 하지 말고 없애라는 얘기죠. 없애고 이제 펌프 토출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카페죠. 나이자르 포칸테리 카페에 이제 서징이라 치면 펌프 서징 동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참고로 잠깐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서징에 대한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앞맞게하고 좀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서징이 발생되면 이렇게 유량이나 양정이 바뀌면서 흠핑이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펌프의 성능 변화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성능 곡선을 통해서 이제 뭐 펌프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제 유량하고 양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먼저 펌프 토출 측의 밸브를 개폐를 하면, 유량하고 양정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제 이게 펌프의 성능 곡선이죠. 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정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양정은 떨어지고 유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배관에 펌프가 설치된 배관의 저항 곡선이에요. 저항 곡선인데, 여기서 이제 밸브를 닫으면 유량이 줄어요. 유량이 줄면서 양정은 올라가고, 또 요 상태에서 또 밸브를 더 열어줘요. 뭐 한 80% 밸브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밸브를 100% 열어주게 되면 유량이 늘어나요. 대신에 양정은 떨어지고. 그래서 밸브를 닫고 열고에 따라서 이렇게 유량하고 양정을 바꿔줄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유량이나 양정이 되도록 밸브를 세팅을 해서 써야 되죠. 그게 보통 이제 요즘은 TAB라고 공사 중에 나중에 시운전 하면서 TAB 과정을 통해서 TAB 업체가 다 저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데, 나중에 이제 사용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밸브 세팅치를 열거나 뭐 이렇게 임의로 조작하게 되면 당초 우리 설계 사양하고 좀 다르겠죠. 만약에 밸브를 조정하거나 이럴 때는 뭐 유량을 계측을 초음파 이런 거 가지고 TAB 업체 통해서 계측을 해본다든지 정확한 좀 판단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병렬로 놓고서 쓸 때, 펌프를 병렬로 놓고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펌프 한 대일 경우에 이제 성능 곡선이에요. 펌프 한 대가 이런 성능 곡선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펌프를 하나 나란히 놨어요. 그러니까 펌프 하나가 있고, 또 펌프 하나가 있고, 이 두 펌프가 흡입 배관이 같이 묶여 있고, 토출 배관이 같이 묶여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한 배관에 펌프 두 개를 나란히 병렬로 놨을 때는 유량이 합쳐진 펌프에 두 대를 합쳤을 때 성능 곡선은 유량이 딱 두 배가 되는, 그러니까 같은 양정일 때, 한 대일 때는 요만큼이면 두 대일 때는 요만큼의 두 배. 똑같은 펌프니까 나란히 가면 되겠죠. 유량이 두 배인 걸로 해서 성능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게 이제 배관의 마찰 저항 곡선이에요. 배관 이제 설치된 특성에 따라서 이제 마찰 저항이 유량이 늘면 늘수록 배관에서도 마찰 저항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대일 때는 이제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 요 유량의 요 양정으로 이렇게 운전되고 있다가 펌프 한 대를 더 켰어요. 펌프 한 대 더 켜면 원래는 이제 일로 가야 돼요, 일로. 유량이 이제 2배가 돼야 되니까 유량이 2배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못 가요. 이 유량으로 안 가고 그만큼 그 마찰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관에서 유량이 많아지면 유량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이제 배관에서 마찰 저항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찰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펌프가 이 상태에서 운전이 되지 못하고 마찰 저항이 높아져서 이만큼 요 상태에서 2대가 병렬 동시 운전될 때 성능곡선인데 거기서 2조건이 아니라 2조건에서 운전이 돼서 유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이때 원래 2대가 돌 때 원래 이만큼 유량이 해야 되는데 실제는 요만큼의 유량이 나오니까 이때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시키려고 이해하기 쉽게 좀 크게 해놓긴 했는데 뭐 실제 이만큼까지 이렇게 뚝뚝 떨어지진 않고요. 뭐 최소 10%에서 20% 가까이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그 펌프 2대를 병렬로 운전해서 쓰는 게 공조용 순환 펌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냉수나 냉온수 순환 펌프들이 2대, 3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서는 많이 고려는 안 하거든요. 그냥 펌프 한 대 돌다 부족하면 2대 키면 당연히 이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 뭐 냉동기도 3대 있으면 펌프 3대 키면 냉동기 세대당 똑같은 한 대 켰을 때와 같은 유량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냉동기 하나일 때는 펌프 하나 켜서 100이라는 유량이 갔는데 냉동기 이제 하나가 더 붙어서 펌프를 하나 더 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펌프를 하나 더 끼면 양쪽의 냉동기에 100씩 가는 게 아니라 유량이 줄어서 뭐 90씩 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펌프를 2대를 병렬로 조합해서 운전하고자 할 때 유량 특성이 다른 2대 펌프를 붙여놓게 되면 용량이 작은 펌프가 체절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 펌프는 좀 큰 펌프 놓고 옆에 작은 펌프 놨는데 동시 운전시키면 당연히 이 큰 펌프 때문에 이 작은 펌프가 제대로 유량을 밀어주거나 양정을 발휘를 못해서 체절 운전되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병렬로 펌프를 설치할 때는 같은 유량과 양정 동일한 사양의 펌프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그 직렬 합성은 이제 펌프 하나, 흡입 배관에 펌프 놓고, 그 다음에 펌프 토출 쪽에 또 다른 펌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출 배관에서 이 배관에 펌프를 직렬로 그런 설치하는 그런 이제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펌프 하나일 때 성능 곡선이 이렇게 되면 펌프 2개일 때는 이제 직렬이니까 양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단단 펌프가 다단 펌프가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같은 유량에서 양정이 2배가 되는 쪽으로 이제 성능 곡선들이 그려져요. 그래서 펌프 2대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한 대가 돌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2대가 동시에 돌면 양정이 높아지는 쪽으로 성능 곡선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펌프를 요 상태에서 돌리고 있다가 펌프를 한 대를 더 키면 양정이 2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배관의 마찰 저항 곡선에서 펌프가 어쨌든 2배가 되고 양정이 높아지고 그러면 배관에서 걸리는 마찰 저항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유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유량은 좀 늘고 대신에 양정이 원래는 이제 이만큼의 양정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낮은 양정밖에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펌프를 그 2개를 조합을 할 때 앞에 있는 펌프하고 뒤에 있는 펌프가 있는데 앞에 펌프는 유량이 100이고 그 다음에 설치해놓은 2번째 펌프는 유량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100이라는 펌프가 작동을 할 때 이 50이라는 펌프가 가동을 하고 있어도 50밖에 못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흡입 측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펌프를 직렬로 설치할 때는 그 유량이 그 큰 펌프, 유량이 동일한 펌프, 유량과 양정이 동일한 펌프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유량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대용량의 펌프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출 측에 소용량 펌프 설치하고 하는 게, 이 대용량 펌프에서는 이제 그 흡입 쪽에 캐비테이션 같은 거 발생을 좀 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펌프에서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뭐 양정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렬로 배관 중에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회전수 조절인데, 회전수 조절 뭐 보통은 인버터로, 요즘은 펌프는 뭐 거의 다 인버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펌프가 100으로 돌고 있을 때는, 요 N1이라는 요 회전수, 요 A 지점에서, A1 지점에서 펌프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회전수를 낮추게 되면, 성능 곡선 자체가 이렇게 유량과 양정이 모두 줄은 식으로 성능 곡선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유량 양정이 모두 줄은 걸로. 그래서 여기 이제 배관의 성능 마찰 저항 곡선인데 그 유량이 회전수가 줄면 그 회전수 준 펌프의 성능 곡선과 마찰 저항 곡선이 만나는 B2 지점. 그다음에 N3 회전수로 가게 되면 또 그 N3의 그 성능 곡선과 배관의 마찰 저항 곡선 만나는 B3 지점, 이 지점으로 이렇게 운전점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유량도 줄어들고 양정도 그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회전수의 상승에 비례해서 그 동력이 그 비례하기 때문에 회전수를 줄여주면 동력 절감 효과가 매우 큰데, 저희가 이제 그 요즘 공조용 그 순환 펌프에서 인버터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유량, 이제 뭐 저쪽에 공조기라든지 펜코일에서 부하가 줄어서 많이 제어 밸브들이 닫혔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유량이 많이 필요 없어서 이제 유량 줄이기 위해서 회전수를 줄이는데, 회전수를 줄이면 양정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수 줄이는 거를 유량 준다고 해서 마냥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냥 회전수를 뭐 100에서 80, 90, 80, 70, 뭐 60, 50. 일반적으로 이제 인버터 제어하는 경우 펌프가 50% 정도까지 30Hz까지 떨어뜨려서 운전을 해도 펌프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100에서 50%까지 그 인버터 제어 범위를 주는데 50%까지 내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그 일반적인 건물에서 그 펌프 양정에서 이 배관 마찰 손실, 냉동기에서 걸리는 마찰 손실, 그다음 뭐 햇대에서 그 발생되는 저항, 그 펌프 흡입이나 투출축 밸브들, 그다음에 그 끝에 공조기에서 걸리는 그 마찰 손실 코일, 뭐 점유량 밸브 이런 데서 걸리는 거 이렇게 따지는 최소 물이 전체 배관을 순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마찰 저항이 있잖아요. 그 마찰 저항 값들을 계산을 해보면 50%까지 줄여버리면 양정이 너무 낮아서 말단에 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뭐 제가 볼 땐 95% 이상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는 현장마다 좀 그것들을 계산을 대충 일단 부하 개선서를 봐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뭐 한 70% 낮으면 70% 정도까지나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말단에 만약에 이제 차압 센서를 달아서 말단 차압 제어를 해서 인버터 제어를 한다고 치면 아마 80%에서 70% 사이, 80% 내외 그 정도 선에서밖에 아마 회전수를 줄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시운전이나 이런 펌프 인버터 제어하실 때 말단에 그 물 순환되는 거라든지 차압 생기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좀 봐가시면서 인버터 그 제어 범위를 좀 조정해 주실 필요 있어요. 공조기나 펜코일이 많이 그 부하가 적어서 밸브들이 많이 닫혔다고 뭐 동력 절감하기 위해서 인버터를 계속 50% 가까이 낮춰버리면 맨 끝에 쪽에 몇 개 열려있는 공조기라든지 펜코일에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체 온도인데요. 유체가 이제 온도가 높으면 일단 펌프에서는 불리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봤던 이제 캐비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발생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단 유체는 80% 이상, 80도씨 이상에서는 이제 그 흡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압입 조건으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낮은 지점에서 펌프가 그 운전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높은 유체 온도 높은 온도의 유체를 펌프 이송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데 윤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많이 높다 하면 이제 베어링을 순행 재킷을 씌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냉각용 기름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점도와 비중의 변화인데, 이송하는 그 액체의 비중이나 점도, 함유된 고용물 등 이런 그 액체 특성에 의해서든지 펌프의 성능이 현저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관내 마찰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펌프의 양정이 더 늘어나야 돼요. 양정이 뭐 저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도가 높아지면 마찰 손실이 더 커지니까 그만큼 펌프를 뭐 30m짜리였던 거를 40m짜리로 더 그 용량이 큰 양정이 높은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같은 펌프일 경우에 그 이송하는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효율이 또 떨어지고 또 동력이 더 커지는 쪽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슬러리나 혼합물에 따른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유체에 어떤 혼합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일단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메카니컬 실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그리고 메카니컬 실 아닌 옛날에 이제 그랜드 패킹 쓸 때도 그랜드 패킹하고 이제 그런 그 유체하고의 그 어떤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고 일단 메카니컬 실 부분이 가장 좀 그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펠러 재질이 이런 그 유체 뭐 모래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뭐 임펠러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청동이나 황동 이런 동재질의 임펠러를 좀 쓴 경우도 많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강성이 높은 스테인리스 임펠러 같은 걸 써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뭐 슬러리가 이제 패킹 속에 들어가 패킹이 급격히 손상되고 축도 마모될 수도 있고요. 축하고 이제 그 메카니컬 실 사이에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축이 그렇게 물론 이제 축 안에 이제 슬리브라고 메카니컬하고 사이에 슬리브라는 다른 이제 부속이 들어가서 슬리브가 먼저 망가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봉 부분에 메카니컬 실이나 그랜드 패킹 있는 부분에 봉수링을 주입하여 여기 항상 깨끗한 물을 주입해서 패킹을 이 유체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전압하고 주파수. 그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원의 전압이 저하되면 전동기의 토크가 줄어들어 출력이 감소하고 펌프의 회전수도 감소해요. 전압이 줄어도 회전수도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펌프가 성능이 떨어지는 조건으로 가고요. 반대로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전동기의 발열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격 전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선전하도록 그 해야 되고요. 저 범위를 벗어나면 좀 망가진다는 얘기죠. 뭐 간혹가다 이제 저희가 모터나 이런 거 교체한다든지 그 마그네트가 늘어붙어서 마그네트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결상이 된다든지 뭐 역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펌프를 설치할 때 주의 배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흡입 배관은 가급 좀 짧게 해야 되겠죠. 들어오는 배관은 가급적 그림을 먼저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흡입 배관이 이제 흡입하는 부분에서 좀 가급적이면 유체가 안정적인 그 흐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길게 직선 구간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이렇게 너무 바로 이제 빨리게 되면 이제 유체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펌프 쪽으로 상향 경사를 잡아서 물이 이제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데 거꾸로 이제 역경사가 되게 되면 엘보 부분에 공기가 쌓여서 이만큼 유속이 또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 공기가 계속 쌓이면 일부가 또 임펠러로 들어와서 캐비테이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펌프 흡입기의 레듀샤는 상수평의 레듀샤를 편심 레듀샤를 써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급적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밸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게이트 밸브나 이런 거 쓸 때 옆으로 누이면 좋다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이 안에 공기가 차지 않는 그런 버터플라이라든지 볼밸브 요즘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고 게이트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뭐
그래서 이건 좀 크게 요즘은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이 부분에 공기가 또 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를 때문에 제대로 물을 빨아당길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 되니까 뭐 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수조 같은 데에 수중 펌프가 잠겼다든지 흡입관이 그 수조 같은 데에 잠겼을 때 좀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흡입되는 부분들이 흡입 조건이 좀 양호해지도록 하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뭐 이렇게 집수정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완만하게 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잘 들어가겠죠. 이쪽에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이제 뭐 기포나 이런 것들이 펌프나 흡입구에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풋밸브가 있죠. 이렇게 수조 밑에 담아놓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체크밸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체크밸브 같은 게, 이건 작은 사이즈고요. 이건 좀 큰 사이즈인데, 이건 뒤집어서 봐야죠. 이쪽에 배관이 연결돼서 펌프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뒤집은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펌프가 빨아당기면 체크밸브가 열렸다가, 펌프가 딱 중지되면 물이 밑으로 안 빠지게,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밸브가 닫히는 게 이제 풋밸브고요. 물 보충 탱크는 밑에가 수면이에요. 수면에서 물을 빨아당겨서 펌프가 퍼서 올리는데 펌프가 이제 정지를 하면 이 배관에 있던 물들은 이 체크밸브에서 닫혀서 이제 밑으로 더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닫혀요. 그리고 이 펌프 안에 있는 물이 밑에 이제 푸드밸브를 닫아놨는데 푸드밸브 자체가 물이 빠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다음에 펌프 가동할 때 안에가 공기가 차 있어서 임펠러가 물을 빨아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푸드밸브가 있더라도 이런 물올림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대부분 뭐 이렇게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 물올림 탱크는 요 물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 안에 채워주고 펌프 돌아갈 때는 이쪽으로 물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체크밸브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흡입관에 항상 물이 차게끔 해주는 게 이제 물 보충 탱크, 물 올림 탱크 그렇게 얘기하고요. 토출 측에는 펌프 토출 측에는 보통 이제 프렉시블 조인트 같은 걸 쓰죠. 그래서 프렉시블 조인트 설치해서 소음과 진동이 배관 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 프렉시블 조인트가 이제 배관의 하중이 배관의 하중이 펌프로 전달되지 않도록 이거는 지금 이제 펌프는 아니고 냉동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비틀어져 버렸죠. 배관 하중에 의해서 일단 수직도 제대로 좀 안 맞은 거고 이 배관 자체가 위에서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뒤틀리면서 처지면서 비스듬하게 이제 처져버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이 주변에 부스터 펌프 양쪽에 배관 지지를 안 하다 보니까 이 흡입 쪽에 프렌지 부분이 터칠 측이네요. 터칠 측에 흡입 측인가요? 밸브 연결된 프렌지 부분이 처지는 뭐 그런 사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터틀 측은 유속을 3m/s 이내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터틀 측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펌프 터틀 측에서는 설계 유량이나 양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밸브 궤도율을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버터플라이 밸브는 기본적으로 온오프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열거나 닫거나 뭐 물론 비스듬하게 각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쓰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버터플라이는 이제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개폐를 하는 그냥 차단용 밸브고요. 유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브 밸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글로브 밸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3원 체크 밸브 뭐 그런 걸 쓰셔야 되죠. 3원 체크 밸브가 좀 좋고요. 펌프 설치할 때는 주위에 이건 스테라나고요. 스테라나를 지금 밑으로 해놓고 바닥까지 뽑으면 지금 방진 스프링에 걸려서 스테라나가 지금 안 빠지는 거예요. 못 빠지는 그런 상태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모터 단자하고
전선관이 걸려서 나중에 이제 모터 교체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작업하기 상당히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빼낼 때도 이 전선관들이 걸려서 이 사이로 이제 모터를 이렇게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양쪽에 배관이 있으니까 그런 작업도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배관 내 공기 배출은 그 공기 빼기 밸브 자동 에어 벤트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공기가 정체될 우려가 있을 만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자동 에어 벤트는 물 흐름 방향의 끝부분에 설치해주면 돼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펌프로 들어가요. 그러면 공기가 쭉 밀려와서 공기가 밑으로는 못 고 계속 이제 부력 때문에 뜨니까 이 부분에 에어 벤트 설치해주면 되고 다시 펌프에서 토출해서 나가면 뭐 펌프 토출 쪽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펌프에서 나온 공기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유수계에서 이쪽으로 유체에서 이리로 밀려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또 밑으로 못 떨어지니까 이쪽 에어벤트 쓰고 냉동기에서 또 가다가 또 뭐 열경기라든지 뭐 다른 공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쓰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냉동기에 이제 이렇게 서플라이 리턴 있으면 뭐 서플라이 리턴에 둘 다 쓰고 하는데 꼭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물 흐름 방향에 맞춰서 이것도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건데 두 개 나란히 써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썼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물론 이제 같은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흐름 방향을 봐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 방지는 펌프 본체 밑에 방진 그 베이스를 놓고 뭐 4개든 6개든 필요한 수량만큼 방진 스프링을 받치고 펌프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해서 펌프의 진동이 그 배관 쪽으로 전달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관, 만약에 이제 플렉시블이 없으면 요 펌프 돌아가는 진동이 그대로 배관 통해서 여기 뭐 그 가대라든지 앵글이나 이런 찬넬로 가대를 해놨으면 위에 층에 바로 다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플렉시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층에 이 플렉시블을 쓰더라도 이 물을 통해서 그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위에 층이 만약에 민감한 사무실이나 조용한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일정 구간까지는 방진 스프링 행거를 방진 스프링으로 파이프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행거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뒤에서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이 플렉시블 조인트에 이제 고정하는 볼트가 있어요. 이거를 좀 풀어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볼트가 없는데 예전에 이제 이 플렉시블 조인트가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대규모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뭐 2군데나 3군데 이렇게 타이로드 같은 거로 긴 나사 볼트로 해서 볼트를 잡아놓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꽉 조여져 있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조아져 있어야 이게 안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이건 반드시 풀어놓으셔야 돼요. 한 1cm나 1cm 이상은. 그래서 펌프가 작동되면 이게 늘어나거든요. 위에 행가나 이런 걸 잡아놨다 하더라도 살짝 늘어나야 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 만큼까지는 그 볼트를 좀 풀어 놓으셔서 볼트가 달그닥 거리게 놀게끔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꽉 조아 넣게 되면 이거 설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플렉시블 기능을 못 하니까. 시운전 때 그거를 공사하는 그 기술자들이 다 풀어놔야 되는데 심지어 시운전 때도 그거 안 풀고 시운전하고 인수인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플렉시블 조인트가 제대로 고정이 그렇게 플렉시블 조인트를 지금 위에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볼트를 안 풀어놓고 꽉 조아놓으면 배관의 하중이 그대로 펌프에 전달이 되고 펌프는 진동을 하면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데 플렉시블 조인트가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임펠러가 깨지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했던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월요일날 출근을 해보니까 이제 뭐 주말에 월요일날 이제 시운전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주말에 그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제 펌프 돌려서 시운전 전에 좀 한번 돌려보려고 이제 돌렸는데 임펠러가 깨졌어요. 펌프 케이싱이. 와서 보니까 일단 위에 볼트도 잡혀 있었고 밑에도 밑에 이 바깥 부분에다가
바깥 부분에다가 가대를 이렇게 받쳐놨어요, 밑에. 근데 지금 요 구조가 보면 석션 디퓨저하고 펌프는 1차가 되어 있고 요 위에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요 석션 디퓨저하고 플렉시블 밑에까지 요 배관은 이 펌프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가대를 이 밑에다가 땅에다가 받쳐놓다 보니까 펌프가 진동을 요 방진 스프링에서 펌프는 진동을 하고 있고 위에 또 플렉시블은 잡혀 있고 이거는 또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 보니 이 부분 때문에 펌프가 지금 이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깨져 버렸어요. 이쪽에 또 그 배관이 또 플렉시블 조인트 볼트를 안 풀어놓고 있다 보니까 배관이 그대로 누르고 있는 그 하중이 전달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밑에 있는 거 떼버리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밑에 있는 거 떼고 이거 가대를 여기 대설해도 이렇게 해라. 플렉시블 조인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석션 디퓨저하고 펌프 임펠러는 저 케이싱이 좀 같이 놀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받쳐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펌프 임펠러 케이싱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누전이나 과부하 방지 조치는 뭐 당연히 이제 MCC에 다 들어가 있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단기에 이제 그 MCCB라고 있죠. 그냥 일반 전력 차단기 MCCB가 있고 ELB나 뭐 ELCB가 있고 NFB가 있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EOCR 많이 설치를 하는데 뭐 이건 나중에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그 검사를 하다 보면 부하 측에 이렇게 쭉 검사를 하다 보면 설비 쪽에서 뭐 인버터 판넬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비 측 자체 이제 판넬을 설치한 경우에 뭐 팬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냥 MCCB만 가지고 설치하고 EOCR도 그냥 일반적인 EOCR 설치해 놓으면 펌프에서 이제 누전이 발생했을 때 그 트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전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해서 메인 차단기는 MCCB 썼으면 그 밑에 각 펌프들의 그 서브 차단기는 그 누전 차단 기능이 있는 ELCB 같은 거 ELB를 쓰든가 아니면 그 EOCR도 보면 그 누전 차단 기능, 지락 차단 기능이 있는 EOCR이 있거든요. EOCR 기본적인 그 거에 이제 한 단계 더 그 지락 차단 기능이 있는 추가된 그런 EOCR을 쓰시게 되면 그런 한전에서 그 검사할 때 이제 뭐 그 누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치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이건 이제 펌프 설치했던 사례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이건 지금 인라인 펌프라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안 썼어요. 인라인 펌프가 같은 물의 흐름 방향에서 임펠러가 중간에서 돌려주는 그냥 수차 기능만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게 작아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카플링들을 그루브 조인트를 유동형 카플링 고정식이 아닌 유동식 카플링을 써서 플렉시블을 다 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했고 뭐 드레인 배관 이제 임펠러에 있는 공기 빼기 밸브죠. 압력계 뭐 스리온 체크 밸브 쓴 거고요. 그 압력계는 스리온 이 체크 밸브 바로 밑에다가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흡입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단 밸브 밑에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시운전대인데 100% 열리는 것보다 한 지금 80% 정도인가요? 이게 좀 80%더 낮은 것 같은데 한 70%, 80%좀 낮은 것 같은데 하여간 이만큼 닫아놓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뭐 열 일이 있을 때 스트레나 청소한다든지 닫았다가 물 빼고 청소하고 다시 열어놓을 때 그 위치로 원래 세팅됐던 위치에 다시 열어놓으셔야 되니까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죠, 반드시.